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27페이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죠. 일단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개념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의사표시고요. 효과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요. 개념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규범적 해석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착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최근 들어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예를 들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해가지고 오답으로 만드는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잊지 마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동계착오죠. 동계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가 없지만 그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 개념이 있는 두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요건해 가지고 3번 취소 요건에서 1번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이어야 되거든요. 일단 중요 부분이어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일반인 입장에서도 중요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표자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 입장에서도 중요해야 중요 부분이다. 이거 첫 번째 기억할 거고, 두 번째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반드시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된다. 만약에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가 나오면 모르는 게 나와야겠죠.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것이 표의자에게 경제적으로 불이익한가 아닌가를 따져보시면 의외로 쉽게 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따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교재 맨 밑에 나와 있죠. 시가, 수량, 지적 부족이죠. 시가, 가격에 관한 착오는 거래 안전보호 때문에 중요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격이 잘못됐더라도 착오를 이루는 취소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수량, 지적 부족도 거래의 안전보호를 위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기 전에 입증에 관한 문제인데요. 중요 부분이라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 입증하냐면 표의자. 다른 말로 하면 취소하고 싶은 사람,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 부정하는 자가 중요 부분임을 입증해야 된다는 거 메모해 두시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번에서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요. 일단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는 말은 결국은 중과실이 아니라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중과실과 과실의 차이가 뭐냐? 단순히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것은 과실, 경과실이고요. 다시 말하면 주의 의무가 결여된 거죠. 그렇지만 단순한 주의 의무가 결여된 것이 아니라 현저한 주의 의무가 결여가 된 것은 중과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이렇게 구별합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 안 한 것은 중대한 과실입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고요. 누군가를 믿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확인 안 한 것은 과실입니다.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사면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전혀 확인 안 했어요. 그럼 그건 뭐예요? 중과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는 거고요. 다만 매도인이 남들 다 져요. 지을 수 있답니다. 라고 하길래 믿고 확인 안 했다면 그것은 뭐죠? 과실.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를 추가로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첫째는 입증 문제죠. 중과실이 존재하면 뭐 할 수 없죠? 취소할 수 없으니까 존재한다는 사실을
누가 입증하냐면 취소를 하지 못하게 막고 싶은 상대방 측에서 입증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취소를 못하게 막는다라는 말은 결국은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는 의미가 되니까 이것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 판례인데 원래 중과실이 존재하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죠? 취소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러한 중과실을 상대방이 이용하고 있다면 그때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요것까지 꼭 메모하시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효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 대한 관계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서 배상책임 문제인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위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착오 자체는 위법한 것이 아니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되더라도 손해배상을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에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기망, 속였더니 넘어가서 착오를 일으키고요. 그 착오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이게 뭐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고요. 요건 1번 기망이 존재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기망이 없다면 어차피 이것도 뭐죠? 착오라는 점이죠. 따라서 기망을 당한 사람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선택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요 기망이 꼭 적극적인 행위해야 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고지 의무, 알려줄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침묵으로도 기망이 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전의 사실을 안 알렸어요.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된다. 고지 의무가 있는 거죠. 침묵 기망 사기고요. 또 아파트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다는 사실을 안 알렸어요. 침묵했어요. 이것도 고지 의무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침묵으로 기망한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건 조심하셔야 되는데 가격을 안 알려줬어요. 다시 말하면 정당한 가격을 안 알려줬다 하더라도 그것은 고지 의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침묵으로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죠. 제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통상 1억 원에 거래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1억 정도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인간이 저한테 1억 5천에 파세요 라고 하길래 1억이라는 사실을 안 알리고 1억 5천에 매매 계약했다면 그것은 사기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측의 두 번째 기망행위가 위법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법이라는 것은 비난할 정도이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광고를 했는데 그것이 좀 과장됐어요. 그 정도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사기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4번째 이중에 고의해야 됩니다. 따라서 고의해야 돼요. 과실로 기망한 것은 사기가 아닙니다. 또 이 이중에 고의라는 말은 기망을 해서 착오를 일으키겠다는 1단계의 고의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이러한 착오를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2단계의 고의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없지만 하나 좀 조심할 것이 뭐냐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다라는 고의는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사람을 속여서 착오를 일으키고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2단계의 고의만 있으면 되고요. 내가 이 사람을 속여서 손해를 입혀야지 이런 고의까지는 필요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인과관계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주관적인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다시 말하면 객관적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표의자 입장에서 넘어갈 정도였다면 그것만으로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아마 올해 시험에서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반드시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뭐 최순실, 뭐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그것이 뇌물이냐 광유냐 강박이냐 이게 논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낼 것 같은데요. 일단 의는 강박, 해악을 고지했더니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고요. 그 공포심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게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가 되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재미로 말씀드리면 삼성 같은 경우 이런 위기입니다. 지금 만약에 강요죄면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피해자죠. 강압에 의해서 재산을 뺏긴 사람이잖아요. 처벌받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민사적으로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어떤 피해를 볼까 두려워서 돈을 줬다. 그래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고요. 그러면 그러한 기부행위는 다 취소할 수가 있고요. 취소가 되면 그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거든요. 아주 극단적이죠. 그러니까 뇌물죄가 되면은 이재용 회장은 범죄자니까 처벌을 받고 준 돈도 뭐 받지 못해요. 돌려받지 못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강요가 되면 형사적으로는 처벌은 안 되고요. 민사적으로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뭐 할 수 있어요? 돌려받을 수도 있고 이런 아주 극단적인 기로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민법을 전공하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테니까 꼭 낼 겁니다. 일단 요건은 강박행위가 있어야 돼요. 뭐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는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강박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로 평가된다면 그때는 취소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효가 되고요. 두 번째, 이러한 강박행위가 위법해야 되는데요. 교재도 적어놓긴 했는데 이 강박행위 위법성도 물론 비난 가능성을 의미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근데 둘은 아닙니다.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더라도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면 위법한 강박이고요.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더라도 그것이 부당하다면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면 위법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주고 빌려준 돈을 받는 것은 정당한 이익인데 만약에 죽여버리겠다, 불질러버리겠다 이러한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다면 그것도 위법한 강박으로 평가되고요. 그 다음에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다고 나올 때는 보통 고소, 고발을 말합니다. 그죠?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고 해서 뭔가 돈을 뜯어냈는데 그것이 만약에 부정한 이익으로 평가된다면 그것도 위법한 강박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넘겨보시면 이것도 이중의 고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강박을 해서 공포심을 일으키겠다는 1단계 고의 외에 그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2단계의 고의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인과관계가 필요한데 물론 이 인과관계도 객관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죠. 효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 강박을 했으면 당연히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을 경우거든요. 물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항상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런 경우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요. 왜 매매 계약을 했냐면 병이 갑에게 사기를 치는 바람에 강박을 하는 바람에 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여기서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엉뚱한
상대방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요.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만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다는 것 첫 번째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왜 병은 지가 사는 것도 아닌데 갑에게 사기 강박을 쳤는가? 만약에 병이 을의 피용자인 경우와 대리인인 경우가 있는데 피용자라면요,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지만 취소할 수가 있고요. 요 대리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기 쳤는지 안 쳤는지도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따라서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것은 만약에 상대방이 선의고 무과실이에요.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는데 그럼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사기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없겠죠? 취소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사기친 놈, 강박한 놈, 요 병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하면 되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겠죠. 따라서 취소를 못해도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를 안 해도 뭐는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3자에 대한 관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가 나와 있죠. 일단 서술에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표백주의를 취합니다. 따라서 의사가 완성되기만 하면 효과가 생기고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를 취하고요.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합니다. 그럼 2번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에서 원칙 도달주의다. 2번 도달주의 원칙에서 도달이 뭐냐? 상대방의 지배권 안에 들어가서 사회통념상 요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그게 뭐죠? 도달된 것이고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는 거죠. 지배권 내에 들어간다는 말 속에서 본인이 받는 거 물론 뭐죠? 도달이죠. 동거하는 가족이 받는 것도 도달이에요. 가정부가 받는 것도 뭐죠? 도달이에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요지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야 되니까 본인이 직접 받긴 받았는데 수취인이 잘못돼 있어요. 불명예해요. 그러면 안 뜯어보죠. 요지 가능성이 결여가 되기 때문에 도달이 되고요. 가정부가 받긴 받았는데 표의자가 옆에 보고 있다가 즉시 회수해 버렸어요.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읽어볼 틈이 없었죠. 요지 가능성이 결여가 되기 때문에 도달되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주민등록제 배달이 됐어요. 근데 실제로 거기에 상대방이 거주하지 않고 있다면 이것도 도달되지 않습니다. 왜요? 요지 가능성이 결여가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입증 책임해 가지고 도달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따라서 표의자가 주장한다면 표의자가 입증해야 되고요. 상대방이 주장한다면 상대방이 입증해야 되는데 표의자 입장에서는 입증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내용 증명 우편이 필요하고 등기 우편이 필요하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우리 판례는 내용 증명이나 등기 우편이 배달이 됐고요. 반송되지 않고 있다면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유의하실 것은 일반 우편, 보통 우편에 대해서는 도달에 관한 추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효과.
의사표시 철회 도달되기 전에는 처리할 수 있지만 도달된 후에는 처리할 수가 없다. 넘기셔서 의사표시가 연착됐다, 불착됐다.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표의자가 책임을 져야 되고요. 세 번째, 발신 후 사정 변경해가지고 표의자가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또는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당연히 의사표시 효과는 발생하게 되고요.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더라도 의사표시 효과는 발생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예외에서 뭐가 나오죠? 발신주의가 나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답장, 회신과 사원총회 소집 동지가 죄송합니다. 사원총회 소집 통지가 발신주의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교재해 보시면 1번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의 촉구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발신주의입니다. 2번 사원총회 소집 통지 발신주의고요. 3번 무권 대리는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 뭐죠? 발신주의고 채권자의 채무 인수인에 대한 승낙은 뭘 전제라는 거죠?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은 뭐죠? 발신주의고요. 5번 격제자 사이의 계약의 승낙의 통지 승낙이죠?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은 뭐죠? 발신주의입니다. 그 다음 3번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에서 나와 있는데 일단 모든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수령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도달되더라도 주장하지 못한다,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제한 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예외 가지고 법정 대리인이 안 때는 도달이 되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행위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령 능력도 인정됩니다.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 예외적으로 행위 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뭐냐면 대리입니다. 제한 능력자도 뭐가 될 수 있죠?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이상해집니다. 제한 능력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는 수령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대리인이라면 대리인으로서는 본인의 의사표시는 수령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째, 제한 능력자는 수령 능력이 없다, 받더라도 도달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한 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또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알면 도달이 되고 마지막으로 예외적으로 행위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범위에서 제한 능력자에게 수령 능력이 인정되는데 그럼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대리인이다. 왜냐하면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가 있다. 따라서 대리인으로서는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챕터 4 해가지고 법률행위 대리가 나옵니다. 개념이 나와 있는데 교재에 나와 있는 것 좀 이해하셔야 되겠죠? 대리인이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해주는 사람을 말하고요. 가장 중요한 논점이 뭐죠? 의사를 결정한다는 점이죠. 따라서 스스로 의사를 결정해야지만 대리인이고요. 단순히 남의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은 사자라는 점 조심하셔야 되겠죠. 사회적 기능해 가지고 임의 대리는 사적 자치를 확장하게 되고요. 법정 대리는 사적 자치를 보충하게 됩니다. 3번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에 가지고 1. 법률행위에 한해서만 허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의사 결정할 일이 있는 법률행위에 한해서만 대리가 허용되는 거예요.
따라서 뭐 사실행위, 불법행위 이런 것들은 대리가 허용되지 않고요. 다만 유의하실 것은 혼인, 뭐 이혼, 입양과 같은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인할지 이혼할지 여부는 누구만이요? 자신만이 결정할 수가 있으니까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뭐 부양 청구권 이런 것들은 가족법상 권리이긴 하지만 재산적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대리가 허용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준법률행위가 나와 있는데 준법률행위 속에는 의사표시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논리적으로는 의사를 결정할 일이 없기 때문에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와 간념의 통지는 법률행위와 대단히 유사하기 때문에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는 점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자입니다. 자, 대리는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인 거죠. 따라서 아무런 의사를 결정하지 않고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단순히 전달해 주거나 표시해 주는 사람은 우리가 뭐죠? 사자라고 한다. 여기서 우리가 수험생 기억할 것은 뭐냐면 대리는 반드시 의사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요?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렇지만 사자는 의사 능력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지 않으니까요. 누가 의사 결정한 거죠? 본인이 결정한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2절 해가지고 대리권에 의해서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다. 왜냐하면 대리권을 가지고 행위를 하면 자신에게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이렇게 남을 위한 것을 타인을 위한 것을 우리가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라고 한다는 점 주의하시면 되고요. 2번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